외국인 사자에 힘입어 오늘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국과 일본 중앙은행의 완화 정책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슬금슬금 오른 중도금 대출금리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심사까지 까다롭게 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매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매도에 몸살을 앓던 종목들의 공매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자 전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공매도를 줄였다는 분석입니다. 지난달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28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치솟는 전셋값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미사와 삼송, 위례 신도시 등 가까운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증시가 해외 증시 훈풍과 공격적인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00선을 넘어섰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로 사흘째 오르며 한 달여 만에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2013.6까지 오르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후 들어 잠시 1990선으로 밀려났지만 장 마감 직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로 상승폭을 높여 다시 2,000선을 회복해 전거래일보다 0.72% 오른 2,005.5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00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0일 이후 처음입니다. 간밤 미국과 유럽 주요 증시가 크게 오르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완화돼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영국 영란은행과 일본은행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의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된 것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5,820억 원을 사들였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873억 원, 3,814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안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도 대외 불안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닌 만큼 박스권 상단 수준에서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순매도 강도가 좀 떨어지면 좀 밀릴 수 있을 거예요. 랠리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 기업 실적이라든지 시장의 모멘텀을 줄 만한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상승 추세지만 탄력 자체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47% 오른 702.66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60점 내린 1,146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최근 전력 예비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자 한국전력이 비상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최대 전력 수요가 7,820만 킬로와트를 기록해 종전 여름철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8월 7일에 7,692만 킬로와트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예비율이 한 자릿수인 9.3%로 떨어졌습니다. 한전은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가 폭증하면 전력 수급 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는 15일부터 9월 하순까지 전력 수급 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8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쯤 전력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전 직원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력이 500만 킬로와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 수급 비상 경보가 발령됩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슬금슬금 오른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에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중도금 대출을 기피하면서 분양계약자들이 높은 금리를 내야 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집단대출 금리는 연 2.9%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0.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통상 중도금 대출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의 까다로워진 중도금 대출 심사 탓입니다. 과거 집단대출을 받을 땐 우선적으로 초기 분양률 40%를 달성한 뒤 판촉 등을 통해 3개월 안에만 70%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초기 분양률을 70% 이상 요구하고 집단대출은행을 선정하는 시기도 분양 이후로 변경하면서 대출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방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가 올해 4월에서 5월 회원사 17곳을 대상으로 은행권 집단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리는 시중은행의 경우 3% 초반, 지방은행은 3% 중반 이상, 제2금융권은 4%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보다 금리가 올라간 중도금 대출은 금액 기준 6조 900억 원으로 지난 3월 5조 1000억 원보다 35% 늘어났습니다.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는 최고 연 4.2%로 기존보다 최대 1.4%포인트 올랐습니다. 까다로워진 집단대출 탓에 수요자들의 자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67조 5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6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0조 9천억 원으로 한 달 동안 4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지난 2월 수도권에 이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 게 맞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주택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8천 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월에는 10,000 가구, 지난달에는 12,000가구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이후 공매도에 몸살을 앓던 종목들의 공매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매도의 주요 세력인 외국인이 올 상반기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계 헤지펀드 등 기관 세력들이 투자 전략이 드러나는 것을 걱정해 공매도를 줄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이달 11일까지 공매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지난 6월 29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사 중 공매도 수량이 많았던 상위 10개 종목의 공매도가 코스피에서는 47%, 코스닥에서는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매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 전체로 보았을 때 하루 평균 공매도 수량은 공시 후 약 30%가량 감소했지만 상위 종목들은 17%포인트 더 줄었습니다. 코스닥은 차이가 더 큽니다. 일평균 공매도 수량은 공시제도 도입 후 일주일간 8만 주 이상 늘었지만 공매도가 많았던 상위 10개 종목은 반대로 30%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처럼 공매도 집중 종목들의 공매도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은 공시제도 도입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 기관이 투자 전략 노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코스피가 급반등하는 등 공매도 공시 도입 직후 증시 흐름이 좋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재적으로는 뭔가 노출을 꺼린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줄게 되고 이제 반대로 이제 리버스가 나오는 현상들은 이제 증시 환경 자체 요인에 의한 거라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공매도 감소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지켜보아야 합니다. 코스닥 전체 시장에서 발생한 공매도 거래가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이전보다 증가한 것처럼 공매도 거래는 개별 종목의 주가 등락 전망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에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다시 수익을 얻기 위해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네, 지난달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붕괴됐습니다. 1988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인데요.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은 인근 하남 미사, 고양 삼송, 위례 신도시 등으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 고공행진에 이참에 수도권에서 집을 사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인구 1,0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서울을 벗어난 사람들 다 어디로 간 겁니까? 네, 서울 인구는 지난 5월 달에 이미 1,00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999만 5,784명입니다. 이때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1,958명을 기록해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경기도는 1,377명이 순유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3월부터 연속해서 순유입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들이 경기도로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통계청의 지역별 전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서울 출신 전입 주민이 많은 상위 3곳은 경기도 성남과 고양시 그리고 하남시 등입니다. 이 밖에 남양주와 부천 등도 서울 주민들의 주택 거래가 몰리면서 서울 인구를 대거 흡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생활을 뒤로 한 채 경기도로 떠난 이유는 뭔가요? 네. 결국은 이 비싼 주거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치솟는 전세금과 집값의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이 서울 아파트 전세값보다 싼 경기도 지역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이 평균 전세금은 1,554만 원인데요. 이 경기 아파트 매매가인 1,224만 원보다 비쌉니다. 매매가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가격은 2,161만 원으로 이 경기도 아파트 값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행을 택한 사람들은 이 서울 접근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강남과 광화문 등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도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교통이나 생활 편의 시설이 당장은 좀 부족하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반 시설 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사와 삼송, 위례 등 이 신도시에는 지하철 연장선 공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대형 쇼핑몰 건립 등도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하남 미사 강변 도시에는 오는 2018년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미사역이 개통될 예정이고요. 또 2025년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미사지구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또 13만여 평 부지의 국내 최대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이 오는 9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고양 삼송에는 용산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 새로 놓이게 됩니다. 지난달 이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요. 이 노선을 이용하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면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여기에 일산에서 삼성역 GTX 호재도 있습니다. 이 노선이 생기면 이 삼성역과 가까운 연신내역에서 GTX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하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 위례 신도시는 조만간 위례 신사선 경전철 건설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노선은 가락동과 삼성동을 거쳐서 이 신사역까지 이어지는데요. 또 위례 신도시에는 우남역도 내년에 개통될 예정이어서 기존에 있던 마천역과 복정역 등과 함께 이 서울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여기에 쇼핑과 식사,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마트 타운이 2018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수도권 생활도 서울 못지않게 편리해질 텐데요. 자, 그런데 이 서울 이탈 현상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이 서울 인구가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박원각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회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입주가 계속되고 있고 전셋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그쪽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앞으로 3년간 2만 가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는 주택을 감안하면 공급 효과는 거의 없는 셈입니다. 지금처럼 전셋값과 아파트값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이 싼 집을 찾는 주택 수요자들은 계속 외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치솟는 주거비에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 수도권 등지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 배경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도국 정창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달 경남 지역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조선업종이 몰려있는 경남 지역의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포인트 오른 3.9%를 기록해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5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만 4천 명 늘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20만 명대에 그쳤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30만 명대를 회복했고 고용률은 61.2%로 0.3%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층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청년층 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8,000명 늘어나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한 10.3%를 기록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부터 매달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한편 수출 부진 등의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5,000명에 그치며 34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사이돌 대출 승인율이 지난 5일 출시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이돌 대출은 4등급에서 7등급의 중신용 금융소비자들이 최대 15%에 달하는 저축은행보다 낮은 6%에서 10%의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막상 기대와 달리 진입장벽이 높아서 시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한 사이돌 대출 홍보물입니다.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하려는 사람들, 또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중금리 대출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는 금융소비자의 대환 목적 대출에 대해 좀처럼 승인이 나지 않아 이른바 중신용자들의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고객들의 불만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은행 창구 직원들도 난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서는 소득과 재직기간 등 자격 요건을 보고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거절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선 은행 창구 직원들은 고객들이 거절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서울보증에서 보증서 인수 거절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 난처하다고 토로합니다. 서울보증은 사이돌 대출 출시 전 기존 신용등급이 중금리 대출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나이스 신용평가와 손을 잡고 평가 모델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율이 기대보다 워낙 낮고 명확한 거절 사유도 들을 수 없다 보니 중신용자들을 위한 사이돌 대출이 맞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서울보증에 따르면 지난 5일 사이돌 대출 출시 이후 승인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출 심사를 받은 10,000명 가운데 자격이 된 사람은 5,000명가량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서울보증은 그동안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도 이 금융권을 이용하기에도 애매했던 중신용자들의 절반 정도가 구제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철저한 심사 아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와 없는 이들을 가려냈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식품 유통업체들이 다양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관심을 두지 않아 획일화됐던 조리법, 빵의 이스트, 밥 짓는 물까지 차별화하며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상 청정원이 지난해 말 내놓은 휘슬링 쿡입니다. 전자레인지에 가열해서 먹는 간편식으로 가장 맛있는 상태가 되면 휘슬 소리로 요리 완성을 알려줍니다. 대상 청정원이 또 하나의 주력 제품 라인으로 내놓고 있는 밥물이 다르다 시리즈입니다. 녹차, 둥글레, 메밀 우린물로 밥을 지어 밥맛을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편식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눈길을 끌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상 청정원이 개발한 제품입니다. 간편식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고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조리했을 때 소리로 요리의 완성을 알려주거나 밥을 짓는 물부터 다른 볶음밥처럼 차별화된 제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제빵업계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트가 토종 효모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밀가루나 조리 방법의 다양화는 많이 이뤄졌지만 이스트를 차별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새로운 빵 출시에 소비자 반응도 뜨거워 파리바게트의 천연 효모빵은 출시 50여일 만에 1,000만 개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도 차별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PB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다른 편의점에는 없는 색다른 제품들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백화점, 아울렛, 쇼핑몰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매장은 식품관입니다. 의류, 잡화 등은 대부분의 유통 채널에서 비슷한 브랜드가 입점되기 때문에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식품 매장 구성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가성비라고 하죠. 즉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이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사이즈와 품질을 향상시킨 컵커피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페보다 가격은 저렴하고 캔커피보다 맛은 고급스러워서 컵커피를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미라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진열된 커피 음료. 한눈에 봐도 컵커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맛과 크기가 다양해져 커피 음료를 찾는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며 커피 전문점보다 값은 저렴하면서 맛은 고급스러운 컵커피에 소비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즉석 음료 시장의 규모는 1조 171억 원으로 작년보다 5% 성장했습니다. 캔커피의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4% 줄어든 3,127억 원. 반면 컵커피 시장은 10% 성장한 3,5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과거 즉석 음료 하면 캔커피를 떠올렸지만 이젠 컵커피가 대표 상품으로 떠오른 겁니다. 최근 식품업계도 이러한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용량을 업그레이드한 대용량 컵커피를 내놓고 있습니다. 대용량 컵커피 경쟁이 올해 유통업계 키워드가 된 만큼 업체 간 제품 경쟁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일종의 여유를 즐기는 문화였다고 본다면 근래에는 커피가 물처럼 마시는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의 음용 횟수나 음용량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좀 더 많은 양을 합리적으로 소비하길 원하는 이 같은 흐름은 매출로 이어져 올 1분기 매일 유업은 전년 대비 120% 증가한 8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남양 유업도 116% 증가한 5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컵커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2분기 실적 또한 긍정적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연대 파업에 앞서 오늘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노조가 같은 날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7천여 명을 상대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벌였습니다. 노조는 울산 공장과 전주 아산 공장, 모비스, 판매 정비, 남양 연구소 등의 투표함을 모아 밤 늦게까지 개표한 후 내일 오전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오늘 오전부터 전체 조합원 1만 6천여 명이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투표는 15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후 울산 본사에서 개표합니다. 지금까지 이들 노조의 임담협 관련 파업 찬반 투표가 부결된 전례가 없는 만큼 이번에도 가결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1987년 같은 시기에 노조를 설립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동시 파업을 하는 것은 23년 만입니다. 공동 파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55살 이상 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시 돼야 했던 세금이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금융회사 70곳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돈을 이체할 땐 퇴직소득세를 내야 했고 반대로 개인연금에서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자금을 찾을 때도 기타 소득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개인형 퇴직연금에서 개인연금으로 자산을 옮겨 더욱 공격적인 자금 운용을 하려는 이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되는 금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인 가족 기준으로 5.2% 오른 13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조선노동조합연대와 전국플랫건설 노동조합은 오늘 각각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이마트의 표백제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57.1% 급감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급락한 생활화학 제품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 문턱을 높였는데도 가계빚 증가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거비의 탈서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지만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집값이 너무 비싼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문턱을 높였다고 해서 대출을 안 끼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